그 자녀도 나이가 이미 50이 넘거나 환갑이 넘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또 그 다음 세대로부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 실제로 이런 상속세 부담 때문에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우 세무사입니다. 저는 주로 가족 울타리 내에서 좀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자산 이전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상속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실제로 최근 10년 내지 5년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가 많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재산 가치 증가분에 대한 상속세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인구 통계학적인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이웃 나라인 일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하고 1947년도부터 49년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일본의 베이비 부모 세대, 즉 단카이 세대라고 일컫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덩어리 세대라는 말인데, 그만큼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일본의 항아리 인구 구조에서 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카이 세대가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 세대와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단카이 세대도 1960년대 학생운동을 경험을 했고 1980년 전후로 해서 일본의 급성장한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 단카이 세대가 지금 현재 나이가 70대 중반에서 후반을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 단카이 세대에서 최근 급격한 상속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죽음이 많은 사회, 즉 다사 사회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 대해서 고령화 사회 플러스 상속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일본이라는 국가를 특정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노상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돌아가신 부모님도 고령층이지만 그 자녀도 나이가 이미 50이 넘거나 환갑이 넘었기 때문에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을 하는 현상을 일컫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상속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은 인지증의 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지증은 쉽게 말해서 치매를 말하는데, 돌아가신 부모님도 치매인 상태에서 역시나 치매에 걸린 자녀에게 상속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고령화 사회에서의 상속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 대규모 상속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우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 이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사회에 좀 더 소비를 하거나 혹은 재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사회가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부모님의 상속과 동시에 나의 나이가 이미 고령층이기 때문에 함께 상속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서 단순한 부의 대물림, 자산의 대물림만 발생을 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굉장히 크게 발생한다는 아주 소모적인 현상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녀분들이 대부분 수도권이나 도심지에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사망을 한 이후에 상속받게 되는 재산이 그 지역에 남아있지 않고 고스란히 수도권이나 도심지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지역 간의 부의 불균형,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될 수 있죠. 자, 그만큼 고령화 사회에서 이 상속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개인이나 한 가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부담 이외에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나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런 고령화 사회, 그리고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상속을 두고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카이 세대처럼 우리나라에도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 세대는 소위 1945년부터 195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의미합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에서도 향후 발생할 상속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나라의 피상속인의 수, 그러니까 사망자 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2년 국세청에서 발간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실제 사망한 사람 중에 그 중에서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연령을 분석을 해본 결과 그 중에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8.5%로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를 했고, 실제로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 국가나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의미는 전체 인구 구성 중에 60세 이상의 비중이 20%가 넘어가면 그 국가나 그 사회는 초고령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즉 내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인구가 20.3%가량 차지를 하게 되고 시간을 좀 더 연장을 해서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 중에 약 43%가 65세 이상으로 구성이 된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대략 50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10년의 시간을 걸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7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통계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속을 준비하기에 있어서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증여를 하는 텀이 보통 10년 주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속을 준비하는 시점을 늦추어진다면 한 세월이 그냥 또 흘러갈 수가 있어서 상속을 준비할 때는 아주 오랜 시간, 긴 호흡을 두고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경험담을 소개를 하자면 성북동에 계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은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은 대략 70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을 하셨는데 그 자녀분께서 과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 700억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 상속세는 대략 280억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280억이라고 하는 납부서를 받아보면 이 숫자 2하고 8을 제외하고서라도 뒤에 0이 9개나 붙는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납부서를 맨 처음에 받게 된다면 그 반응은 상당히 격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걱정을 하신 것이 이 상속세에 대한 세금은 세금이지만 내가 죽으면 또 그 다음 세대로부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도 함께 걱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분이 사망을 하고 나서도 한 절반 정도의 세금은 또다시 세금으로 발생을 하게 되죠. 실제로 이런 상속세 부담 때문에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리치 노마드라고 하죠. 리치 플러스 노마드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인데, 자산가들이 세금 때문에 정치적 망명과 비슷하게 경제적인 망명도 함께 고려를 한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세계적인 명품 기업 루이비통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프랑스라는 국적을 버리고 고율의 아주 높은 세금 부담 때문에 벨기에로 국적을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상속세 및 증여세가 현재 없는 나라로 대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리치노마드 현상, 즉 자산가들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를 통계 자료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세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뉴스에서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3% 내지는 4% 정도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국회에서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율을 기민하게 적시성 있게 법 개정을 통해서 바꿔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물가 상승률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이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세금 구조는 불과 몇 년 전,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년 전에 있는 세율로 산정을 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 세율 자체가 지난 1999년에 마지막 개정 이후에 지난 24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주의할 만한 사항인데요. 그 24년 동안에 재산 가치가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세금을 산정할 때 세율은 아주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자산 가치 증가분만큼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상속세라고 하는 재산이 세대를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건너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산은 전체 재산의 3분의 1가량밖에 남지 않는, 즉 나머지를 세금으로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는 아주 높은 세부담에 대해서 이제는 이 보편적인 세금이 되었고, 이런 상속세라고 하는 것이 비단 자산가만이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니라는 점을 한번 인지를 하시고 상속세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금 상담을 할 때는 결론적으로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금 상담을 할 때는 재산을 물려주는 쪽 부모님만 아니라 그 재산을 받는 자녀 세대도 함께 세금 상담에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세금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난해한 내용에 대한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혼자 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잘 듣고 집에 가서 남은 가족들에게 잘 이야기할지 만무하고, 또 세금을 상담함에 있어서 그 상담 준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녀분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자녀분 입장에서는 좀 더 우리 가족에 맞는 세금 상담에 대해서 주체적인 행동을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세금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을 물려주는 쪽과 그 재산을 받는 쪽 모두 서로 윈윈하는 전략에 대해서 방향을 잡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아파트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달 월세가 나오는 상업용 건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주더라도 무차별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녀 입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녀가 최근에 출산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좀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위해 상급지로 갈아탈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 입장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았을 때 과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이러한 자녀의 향후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를 먼저 증여를 해준다고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주택 수가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팔 때 비과세에서 방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매달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준다라고 한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상급지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대출을 발생을 했을 때 그 대출을 갚기 위해서 매달 발생하는 월세가 있으니까 훨씬 더 나은 상태의 자산 이전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금 상담을 할 때에는 우리 가족 울타리 내에서 좀 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방향이 서로 상승이 되는 세금 상담이 될지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부모님과 자녀 모두 함께 세금 상담에 참여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가족 간의 현금 거래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가족 간의 현금 거래가 사후적으로 모두 세무서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족 간의 현금 거래를 하기 전에는 과연 이 거래의 본질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인지 한번 자금을 움직이기 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 세법에서는 이 학자금이나 혹은 생활비 또는 이제 부의금, 축의금 내지 혼수용품을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자금을 막상 주거나 받을 때 좀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가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자금으로까지만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생활비나 학자금을 정량적인 금액을 법에 명시할 수는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생활비나 학자금은 워낙 상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사항을 좀 주의를 하시면 안정적으로 생활비나 학자금을 지급하는 판단 기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생활비와 학자금을 지급을 할 때 과연 그걸 받아가는 사람이 그 목적대로 모두 다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래의 진실성을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활비나 학자금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 중에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을 했지만 그 외에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을 한다던가 혹은 내 명의의 예적금을 구성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비과세 목적으로 모두 다 사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생활비나 학자금을 받아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주는 사람이 과연 세법상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 내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국 외에 있는 즉 유학 중인 손자 손녀에게 생활비나 학자금을 지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법에서 봤을 때는 우리 관념적인 이 생각과는 다르게 이 손자 손녀에 대해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그들의 부모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정상적으로 살아 계시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에 대해서 부양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자금의 크기와 상관없이 실제로 과세가 된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떤 모종의 이유, 예를 들어서 신용 불량이나 파산 등의 사유를 통해서 장기간 소득이 없음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는 그때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 대해서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로 인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생활비나 학자금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1일이 되자마자 올해 1년치 생활비나 학자금을 내가 지급하기 위해서 한 1억 원, 2억 원을 한꺼번에 돈을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생활비나 학자금을 쓸지는 세무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주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 간의 이런 내심적인 사정에 따라서 적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남은 금액은 다시 비과세 대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 금액이 발생할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서 그때그때 지급하는 것이 비과세되는 금액의 가장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족 간 소위 특수관계자 간에 현금 거래를 할 때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거래 상대방이 다 현출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 은행 점포를 통해서 현금 인출을 하거나 혹은 ATM 기기를 통해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금융 범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은행에서 혹은 ATM 거래를 통해서 현금 인출한 금액이 고액 현금 거래로 의심이 되거나 혹은 이제 고액 현금 거래는 아니지만 이 의심 거래로 보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있거나 혹은 이제 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세 조사가 있을 때 이런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보고된 이런 세원 관리를 통해서 나중에 추징이 되는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동일인이 하루 동안 입출한 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거래는 고액 현금 거래로 자동으로 이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는 곳에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액 현금 거래는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단기간에 현금을 인출했다고 한다면 그 거래 금액 역시 의심 거래로 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고액 현금 거래나 의심 거래에 대해서 이 현금 인출을 했을 때 사후적으로는 이 세무서에서 문제가 되는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분께서 사망하기 2년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수원이 국가에 수용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대략 한 8억 내지 9억 정도 받았는데 세금을 내고 양도세를 내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결국에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사망을 하고 나면 자녀에게 줄 금액인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가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나이 많으신 분께서 이 보상금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매일 아침 식사를 하시고 오전에 읍내 나가서 단위농협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오후에도 100만 원을 인출해서 하루 동안 200만 원을 매일매일 인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10번이 되면 2천만 원이 되고 100일이 되면 2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불과 3개월 만에 2억 원 내지 3억 원에 대한 자금을 현금으로 이미 확보하는 데는 아주 수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고액 현금 거래 대상이 되는 현금 인출은 아니지만 의심 거래로 보고가 돼서 향후에 이번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그 자녀에 대한 사전 증여로 충분히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재산이 많은 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질문을 받는 내용인데요. 이 부동산을 미리 현금화했을 때 유리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재산의 포트폴리오가 부동산이 거의 압도적인 경우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한다면 그 100억의 구성이 거의 90억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이 된 경우를 말할 수가 있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사망을 하고 받는 재산가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생전에 부모님께서 전체 부동산 중에 일부를 현금화를 하고 난 뒤에 본인의 이 생활비나 이 간병비, 노후자금으로 쓰고 남은 금액은 계획적으로 현금으로 상속을 하게 해주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 전체 상속세 중에 일부를 상속받은 현금으로 바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현금화하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현금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이 취득세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상속으로 부동산을 받을 때 취득세율은 보통 3.16%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억짜리 부동산을 상속을 받게 된다면 취득세가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현금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 현금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별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납부 걱정뿐만 아니라 취득세 걱정에서도 어느 정도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동산을 두고 살아생전에 부모님 또는 자녀들 사이에 불화가 발생을 하거나 사이가 좋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모은 재산을 내 사후에 자녀들이 좀 사이좋게 안정적인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상속을 하게 될 텐데 이러한 상속 재산을 두고 이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을 해서 법원에서 보게 된다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내가 남겨준 재산이 아주 저가에 공중에 분해가 된다면 부모님께서 원하는 바는 아니겠죠. 실제로 상속이 일어난 이후에 이런 고가의 부동산이 시세보다 아주 못 미치는 가격으로 경매가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상속인들 간에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현금화 시킨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상속 몫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다툼에서 발생하는 재산 분할이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원하는 바도 아니라서 부동산에 대한 상속 이외에 아주 긴 호흡 동안에 내가 원하는 만큼 현금화 시켜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현금 상속을 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이하인 경우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 문장 한마디가 사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맞는 이야기가 되려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속 공제 금액이 어떤 구성으로 10억이 되는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공제금액 10억 원이 형성이 되었다면 내가 바라보는 상속재산과 세법에서 보는 상속재산의 크기가 서로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공제금액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때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니라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내가 상속받는 금액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최소 5억 원을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10억 원 중에 5억 원은 배우자 상속공제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아 전체 10억 공제 범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재산에 대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상속인 입장에서 우리 상속재산은 대략 얼마 정도 된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상속일 현재 남아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 바라보는 상속재산은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따라서 상속일 현재 남아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일 전 10년 이내에 그리고 상속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내가 받게 될 금액도 역시나 상속재산가액으로 포함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이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를 해준 부동산이나 현금 등이 있다면 당연히 이러한 내용도 사전 증여재산으로 봐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 전 5년 이내에 부모님이 상속인 이외의 자, 대표적으로는 사위나 며느리 또는 손자가 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5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을 역시나 사전 증여재산으로 봐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 사망 전 2년 이내에 내가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거나 혹은 사망 전 1년 이내에 현금 인출한 금액이 2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 사후에 상속인이 어디에 썼는지 소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정 수준 이상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재산 역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죠. 뿐만 아니라 사망일 이후에도 내가 받는 금액에 대해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보험금과 퇴직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보험금은 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현재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내가 부모님이 사망 이후에 사망 신고를 통해서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에 청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상속인이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이 법인의 대표자이거나 혹은 공직에 계시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망일 이후에 그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일 현재 남아있는 재산은 아니지만 이 사후에 내가 받게 될 보험금과 퇴직금도 역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된다는 점도 명심을 하셔서 내가 과연 10억이라는 공제 범위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재산가액은 8억인데 세법에서는 그 금액이 8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금액 15억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시를 하시고 정확한 재산가액을 판단하는 데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증여를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담부 증여를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저가 양도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화면에서 보이는 예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여자,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이 부모님 입장에서 제3자한테 매매를 하더라도 비과세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시가는 현재 12억 원이고 예전에 부모님이 6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취득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실제로 저가 양도를 할 때 12억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낮은 금액 6억 원만 돈을 주고 이 아파트를 취득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가 양도
양도를 말씀하기에 앞서서 단순하게 증여를 했을 때 과연 세부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계산을 해볼게요. 우선 단순 증여하는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먼저 적용을 하고, 이러한 시가가 없을 때 예외적으로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매매 사례가액 12억 원이라고 하는 시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은 12억 원으로 산정이 되게 되죠.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12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약 3억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단순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 부담부 증여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이 내가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서 근저당이 있거나 지금처럼 임대보증금이 있어서 이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 입장에서 이 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함께 승계받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받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세금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채무를 넘기는, 즉 양도자 입장에서 양도세가 발생을 할 것이고, 이 채무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재산을 받아가는 자녀 입장에서 증여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례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시가 12억 중에 6억 원이 임대보증금이 있는 아파트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보증금 6억 원에 대해서는 부모님 입장에서 양도세가 나올 건데, 계산을 해보면 양도세가 대략 6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재산가액 6억 원에 대해서는 자녀 입장에서 증여세가 나올 겁니다. 6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한 1억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가족 전체의 양도세와 증여세를 합산을 했을 때 대략 1억 6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12억 원이라고 하는 재산을 단순하게 증여했을 때에 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의 아주 낮은 금액으로 세금을 부담하면서 재산을 가지고 오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가양도라는 경우입니다. 저가양도는 말 그대로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유상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와 자녀처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 시가보다 의도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것을 세법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가양도를 했을 때는 기준 금액보다 초과해서 의도적으로 저가양도를 하는 경우에 제재 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 입장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입장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이 계산 사례에 따라서 산정을 해보면 시가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내가 6억 원만 받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단 6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를 했겠죠.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저가 거래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12억 원에 대해서 양도를 한 걸로 봐서 사실상은 12억 원에 대해서 새롭게 양도세를 부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12억 원에 대한 아파트를 내가 6억 원이라는 싼 금액으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 표에 따라서 3억이라고 하는 증여세를 추가로 더 부담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계산 화면을 보시면 단순 증여를 했을 때 비해서 저가 양도를 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적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 증여를 했을 때 12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3억 정도 발생을 하는데, 저가 양수를 했을 때는 자녀 입장에서 3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4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 당초 6억 원에 대한 양도세가 아니고 12억 원에 대한 양도세로 새롭게 계산이 되지만 결국에는 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 추가로 저가 양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담되는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저가 양도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가 물려주고자 하는 재산이 양도를 했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 비과세 대상이 되거나 감면 대상이 되었을 때 원래부터 세금이 없는 재산이라고 한다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저가 양도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증여나 부담부 증여보다 훨씬 더 낮은 세부담을 부담을 하면서 자녀 입장에서 이 재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증여를 할지 매매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여를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간에 매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간에 금전거래가 발생을 하고, 이 금전거래에 대해서 어떤 금액으로 설정을 할지도 굉장히 고민이기 때문에 관념적으로는 증여를 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증여보다는 매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증여세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누적해서 증여세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최초 한 번 정도는 단순 증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두 번, 세 번, 여러 번에 걸쳐서
증여를 받게 된다면 결국에는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을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누진 효과에 따라서 세부담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 자녀한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한테는 2천만 원에 대한 공제 범위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 역시 매번 증여를 할 때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10년을 두고 새롭게 갱신이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단순 증여를 할 때는 10년 주기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증여의 특징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계산 자료를 보시면 총 4번의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시기는 2017년도와 19년도, 21년, 22년 이렇게 총 4번의 증여를 받았고 증여를 받은 재산도 과수원이나 상가, 임야, 아파트 이렇게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받은 재산 금액의 총 금액이 20억 원인데 이 20억 원에 대해서 총 4번에 대한 증여를 누진해서 산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증여세가 6억 2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받은 전체 재산 금액 20억 중에 30%가 넘는 금액이 세금으로 국가에 헌납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진 효과에 따른 증여세는 자산가 입장에서는 재산을 이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월과세입니다. 이월과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증여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을 팔 때 향후 10년 이내에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산정할 때 취득금액을 산정할 때 내가 증여받는 시점이 아니고 당초 증여자의 아주 예전에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금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세를 산정할 때 취득가액이 적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양도 차익은 많이 발생을 하고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 이 증여세나 취득세를 부담을 하고 큰 마음을 먹고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받은 이후에 이러한 이월과세 규정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매매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재산 운용 과정에서 단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매수자가 나타나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역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월과세 규정 때문에 내가 매매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굳이 자산가 입장에서는 증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류분 문제입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 상속인들 입장에서 법에서 정한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다른 상속인이 향후에 유류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유류분을 행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살아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나중에 언제라도 나머지 다른 형제들로부터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산을 운용을 할 때 장기적인 관점을 두고 운용 방향을 계획하는 것이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의 유류분 문제를 염두에 둔다고 했을 때 역시나 증여를 받는 것이 자산을 취득하는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저가 양도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막상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향후 6개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사망 당일에 해야 될 일입니다.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장례식장을 예약을 하고 부모님을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장례식장에 들어간 영안실이나 병원비 그리고 나중에 사용이 될 자연장지나 봉분, 봉헌시설에 대한 영수증을 미리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영수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금이체한 내역이나 송금 내역서를 구비를 해두면 그러한 장례 비용에 들어간 전반적인 비용은 나중에 상속세를 신고할 때 장례 비용으로 차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것이 이 사망 진단서상에 있는 사망 일자와 사망 장소를 확인하는 건데요. 사망 일자는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따라서 향후에 내가 상속세를 신고하는 신고 기한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당장은 내가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할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언제까지 세금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내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큰 계획을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기 때문에 사망일자는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때는 본격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신변 정리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망신고인 거죠. 이 사망신고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동거 가족이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설령 1개월이 넘어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망 신고는 되겠지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상적인 사망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사망 신고를 하시면서 같이 신고를 할 것이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함께 국가가 확인을 해주는 부동산 내역 열람에 대한 신청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내역을 열람하게 되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해서 집원 주소뿐만 아니라 면적, 기준 시가, 그리고 집원이 부모님이 단독 집원인지 아니면 다른 분과 공유 집원으로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조회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신고하는 거죠. 이렇게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를 신고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금융재산, 그리고 예금이나 연금, 보험에 대해서 역시나 국가가 함께 조회를 해주는 대표적인 상속세 신고 제도입니다.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를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일로부터 통상 보름 이내에 신고한 사람의 휴대전화로 그 내용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지방세 체납 내역이라던가 혹은 연금 가입 유무,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나 토지 정보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것이 부모님 명의로 된 휴대전화는 가급적이면 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있을 때 결국에는 부모님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을 소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본인이 운용하는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부모님이 어떤 형태로 운용을 했는지 그 거래 의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누구에게 얼만큼 어떤 목적으로 현금이 송금이 되었는지 인출이 되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휴대전화는 가급적이면 해지를 서둘러서 하는 걸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를 신고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부모님 통장에서 현금 인출이 되는 것이 제한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상속세 협의 분할이 되고 상속세 신고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자유롭게 현금 인출을 할 수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정리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현금 인출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 전에 있었던 대출이 만기가 된다거나 혹은 내가 급하게 현금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미리 그 계획을 자금을 잘 운용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만큼 자금을 미리 인출하고 난 뒤에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될 일입니다. 이때는 앞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로부터 확인된 자료를 가지고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각종 금융회사를 통해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자료를 확인하는 시점은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그리고 사망 이후 내가 실제로 조회하는 날까지 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가 결정해서 고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세무조사라고 하는 일련의 절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확인하는 기간이 사망 전 10년 이내 기간을 모두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세금 신고를 할 때 부모님의 사망 전 10년 이내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사전 증여가 있었는지 혹은 추정 상속 재산으로 볼만한 금액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사망으로 통해서 단순하게 상속을 받는 것 말고 상속 포기를 할지 혹은 한정 승인을 할지에 대해서도 이 3개월 이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내가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속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국가에다가 하는 신고 제도입니다. 그리고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을 받긴 하지만 부모님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컸을 때 함께 상속을 받으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채무가 더 과다하게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 금액 범위만큼만 내가 상속 채무를 함께 승인하겠다라고 하는 한정 승인에 대해서 관할 가정법원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이 3개월 기간 내에 또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때는 본격적으로 상속세와 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 간에 어떻게 분배를 할지 본격적으로 협의하는 기간인데요. 이런 기간을 통해 가지고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절차를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산정이 된 부모님의 상속세를 과연 어떻게 납부를 할 것인가,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여유가 된다면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최대 10년까지 상속세를 매 연마다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합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세법에서는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라고 한다면
몇 번을 협의를 하든지 협의 변경에 대해서 지분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상호 간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으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소송 결과를 통해서 향후에 신고 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 결과에 따른 협의 분할을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면세점 증여라고 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긴 호흡 동안에 내가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자녀에게 얼만큼 증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증여재산 공제 10년 동안 새롭게 갱신이 되는 이 증여재산 공제 범위 한도 내에서 매 10년마다 증여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사회로 진출하는 시점이 보통 30살 정도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거나 혹은 결혼 계획을 할 텐데요. 만약에 자녀가 태어나서 30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10년마다 증여를 한다고 하면 총 4번의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한 번, 그리고 10살, 20살, 마지막으로 30살이 되었을 때 총 4회 정도 증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10년 동안 현재 증여재산 범위만큼, 즉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이라면 2천만 원 증여를 하게 된다면 자녀가 30살이 되었을 때 총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4천만 원 가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물가 상승률이 4% 정도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는 자녀는 총 2억 3천만 원 정도 본인이 안정적으로 세금 부담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따라서 이 자녀가 2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증여받아서 30살 이후에는 본인의 사업을 한다던가 혹은 결혼 자금으로 사용을 하는 것처럼 사회에 나갔을 때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줄 수 있는 증여 방법이 면세점 증여가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면세점 증여를 통해서 이렇게 긴 호흡을 두고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세금을 부담하고 증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여 세율이 10%부터 50%까지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설령 면세점 증여, 즉 증여재산 공제 범위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 표준이 1억까지는 아주 10%의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5천만 원 또는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공제 범위를 초과해서 1억 원 정도 더 많은 금액을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세금 부담이 그렇게 높게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각 가족의 성향에 따라서 좀 더 많은 금액을 증여를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한 손자가 태어나자마자 할머니께서 나는 그냥 5억을 주고 세금을 크게 한번 맞고 그 다음에는 5억이라고 하는 자금을 통해서 내가 주식이나 우량주배다 혹은 채권 투자를 해서 훨씬 더 많은 더 빠른 자산가치 상승을 내가 계획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증여 이후에 자산가치 증가분은 오히려 손주에게 오롯이 남기 때문에 크게 세금 한 번을 내더라도 본인의 자산 운용 계획에 맞춰서 한꺼번에 일시에 큰 금액을 증여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증여 자체를 소위 말해서 효도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가나 아니면 아파트를 내가 자녀한테 주되 아직까지는 내가 노후 생활을 보낼 기간이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단서를 다는 거죠. 효도를 하는 조건으로.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외식을 한다든가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병원을 모시고 간다든가 그리고 문안 인사를 자주 드린다든가 이런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효도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이런 내용을 어기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한 재산을 내가 다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계약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상은 일반적인 효도 계약은 자녀가 이런 내용에 불이행을 했다고 해서 단순하게 재산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 효도 계약에 따른 재산 청구권을 다시 회수해오는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소모 절차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부모 자녀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있어서는 안 된 그런 좀 절차가 좀 수반이 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속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세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속세는 긴 호흡 동안, 긴 시간 동안 조금씩 발생하는 세금의 합계가 이 한 사람의 사망을 통해서 빵 터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상속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도 내가 특정 행동을 통해서 세금이 유의적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망하기 전에 부랴부랴 현금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배우자한테 명의이전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 울타리 내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어떤 방향을 통해서 이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